승용차 한 대당 10리터까지만 요소수를 살 수 있는 긴급 조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도 오늘부터 주요 항만 인근 주유소에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준비 부족으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한 팀을 세워도 왜 카고차는 빼냐고. 똑같은 차인데.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에 육박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연 5,000%가 넘는 고리대출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주상복합에 살면서 요트까지 구입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겠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목포 김대중 기념관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국민통합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택시와 충돌한 뒤 용산 미군 기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직접 요소수 유통망을 관리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첫날입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그것도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물자와 관련해서 긴급 조치가 발동된 건 1976년 법 제정 후에 딱 2번인데요. 그게 지난해 일주일에 마스크 2장만 살 수 있었던 이 마스크 대란과 이번 요소수 대란입니다. 44년간 한 번도 없었던 긴급 조치가 2년 연이어 발동된 거죠.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어느 주유소에 가면 요소수 살 수 있는지, 또 주유소 주인들은 사가는 사람이 재구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정부는 오늘 긴급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요소수 판매 창구는 주유소 한 곳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물량도 승용차는 한 대당 10리터까지, 화물차, 농기계 등은 30리터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거래 실적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걸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벌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요일 오부제를 했던 지난해 마스크 대란과 판박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주먹구구입니다. 판매량 등을 입력하는 홈페이지는 아직 준비 중으로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약국에서 구매 여부를 알 수 있던 마스크 때와 달리 이번엔 중복 구매를 걸러낼 장치도 없습니다. 차량 번호나 인적 상황을 입력하고 공유하지 않아 운전자가 횟수나 용량 제한을 어겨도 주유소에선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실시간 재고를 알려주는 앱도 없어 이번엔 구매자가 메뚜기 뛰듯 주유소를 전전하며 일일이 수량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역대 2번째 긴급 조치를 꺼냈지만 국민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정부는 일단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중국, 베트남, 호주 등 해외에서 요소와 요소수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 석탈치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당장 오늘 내일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비싸고 구하기 힘든 금소수가 언제 요소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박정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에서 요소수 2만 7천 리터를 싣고 날아온 겁니다. 정부는 인근 창고에 보관한 뒤 4,500리터는 내일 전국 시도청에 보내 민간 구급차용으로 우선 사용합니다. 오늘까지 정부가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와 요소수는 차량용 기준으로 모두 5,790만 리터, 중국에서 기계약한 물량으로 최근 수출이 재개된 1,300톤에 동남아와 중동 등 제3국에서 확보한 9,000톤으로 우리나라가 석 달 쓸 물량입니다.
다음 주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이 수입되고 중국에서도 요소 300톤을 실은 배가 출항합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 기간, 국내 통관 절차, 국내 생산과 유통 등을 따져보면 물량 상당수는 다음 달부터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극심한 요소수 보릿고개가 불가피한 상황. 그나마 가격은 일단 떨어집니다. 정부는 군 요소수를 풀면서 기존 시장 가격에 맞춰 10리터에 최대 12,000원에 내놨습니다. 10만 원까지 치솟은 요소수 가격을 긴급 조치와 정부 공급가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원가가 급등한 데다 물류비까지 올라 생산업체 수익성을 고려하면 기존보다 판매가가 오르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후의 수단을 꺼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에 남겨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결국 최고 가격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 연말까지는 금소수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정부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요소수도 탈탈 털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군이 갖고 있던 요소수 200톤을 주유소에 풀었습니다. 물량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컨테이너 차량에만 우선 공급했는데요. 눈앞에 있는 요소수를 사지 못하는 일반 화물차 운전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군 비축분으로 공급된 요소수를 사기 위해 찾아온 차량들입니다. 차량 번호를 적고 10리터들이 세 통을 받아듭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좋은데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조마조마하는 거야. 언제 차 쓸지 몰라가지고 앵코 상태야, 요소수. 군 비축분으로 확보된 요소수는 총 200톤. 인천과 부산, 광양 등 전국 5대 무역항 인근 주유소 32곳에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요소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뿐입니다. 당장 급한 게 컨테이너 물량이니까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전달되면서 현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그만! 4시간을 주시게! 일도 안 하고 지금 일도 안 하고 지금 요소수 2통 받으려고 지금 12시에 왔다가 지금 2시에 판다 그래갖고 저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한 팀을 세워도 왜 카고차는 빼냐고. 똑같은 차인데. 부산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소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같은 국민 아닙니까? 내일 공급하면 어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이거 군수물자 아닙니까? 한대 필요가 아닙니까? 또 오래 필요하다고. 여보세요. 차 세야 된다고. 요소수를 확보한 운전사의 마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본 상당히 좋죠. 근데 이거는 내만 문제가 아니고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건 진짜 형편사예요. 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거는 버스 덜 받잖아요. 몇 시간 동안 기다려가.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이지. 당장 생계 걱정에 달려왔던 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상황. 요소수 대란에 이어 정부의 세심하지 못한 공급 방침에 또 한 번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그럼 이 요소수 대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대통령은 불안해 말라고만 할 뿐 사과나 책임을 언급하진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부추긴다, 대응 잘했다는 반응이죠. 김부겸 국무총리만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일 사과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이런 정부를 향한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박람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화장품 수출이 세계 3위잖아요. 그런 사실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대한민국 K 응원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가 가시화된 지 열흘이 지난 후 가용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을 향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사과는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국회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사정이 있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끼친 거에 대해서 초동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설픈 자바자찬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째 코로나19 중환자가 또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3%, 특히 서울은 75%에 달하면서 병상도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8개가 다 차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대부분이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욕창이 금방 생기거든요. 그럼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의료진 4명이 번갈아가며 24시간 환자 곁을 지킵니다. 한층 위에 있는 준중증 병상 13개도 환자들로 이미 다 찼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오지만 중환자실로 내린다고 근데 병실이 없어서 한 환자분이 퇴원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병상이 지금 입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진짜 중환이 또 필요할 경우에 가실 데가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473명. 이틀째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위기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서울 74.9%, 인천 72.1%, 경기 70.7%로 수도권이 모두 70%를 넘기면서 현장에서는 병상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도권 코로나 환자가 충청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병원들하고 협의하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가 병상을 가동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의료진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까지 제한이 사라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2단계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오히려 당장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중환자 급증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의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생에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다 보니까 1단계의 완화폭이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일상회복 2단계 진입이 연기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는 식당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1단계 시행 후 다음 달 중순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2단계로 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영업시간을 추가 제한하는 조치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도권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재택 치료가 아니라 재택 대기하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죠. 연말 회식 모임을 다 자제를 해달라고 회사 자체에서 그걸 공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영업시간 제한 정도만이라도 다시 안정화될 때까지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만 부분적으로 추가 방역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요양시설에서 계속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현재 선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검사는 하지도 않은 채 음성이라고 보고를 했다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요양원이 적발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계층이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청이 이 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지침상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요양원의 직원은 물론 원장도 검사를 하지 않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안산시에 허위 보고한 겁니다. 검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는데 요양원 직원들은 이런 문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통 요양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종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기관으로 보내는데 이 요양원은 검체 채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바꾸시면 전해드리는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결국 허위 보고로 돌파 감염까지 이어지자 안산시청은 지역의 다른 요양시설에도 공문을 보내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양시설 자체 검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별검사소의 현재 설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요.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추가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구멍 나고 있는 방역 지침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79%인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는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이고 사망자도 거의 없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교토에 깊어가는 가을. 야간 개장을 시작한 고성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연말을 앞두고 야간 조명쇼가 시작된 도쿄 번화가도 인파로 넘칩니다. ワクチンを打ってる人が結構7割とか8割になったので不安は少しあるんですけどそれでもちょっと安心してます。 도쿄올림픽 당시 2만 5천 명에 달했던 일일 확진자는 석 달 만에 200명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가 급감하더니 1년 3개월 만에 사망자가 없는 날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정확한 급감 원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80% 가까이 오른 백신 접종률만으로는 원인 규명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도쿄대 연구팀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일본에선 예상보다 낮았고 사람들의 경각심 정도를 고려해 감염 유행이 120일 주기로 반복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감염 폭발을 겪었던 올림픽 이후 시민들이 외출을 삼갔다는 가설도 내놓았습니다. 気をつけ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もあるなと思って、ちゃんと基本的なマスクと手洗い、うがいみたいなところはしっかりしておこうかなと思っています。 확진자 급감세에 자신감을 찾은 듯 일본 정부는 2달 뒤 여행 장려 캠페인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3차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약도 16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폭증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어제 광주를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엔 전남 목포, 오후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이죠. 윤 후보,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목포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 현장을 지나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들어갑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미래의 초석을 놓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쓴 뒤 김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저를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다 존중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목포에 이어 이곳 김해 봉화마을을 찾은 윤 후보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을 강조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보고 싶습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가.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 대통령이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의 면담은 일정이 안 맞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과거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틀간 호남과 경남을 잇따라 방문해 통합을 강조한 윤 후보는 내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방한단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가장 뜨거운 자리는 두 자리였습니다.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총괄선대본부장과 당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인데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가 유력한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실무를 맡을 총괄선대본부장에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김 전 위원장이 추천한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임 전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시나리오인데 윤 후보 측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당 살림을 도맡을 사무총장에는 4선의 권영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제안했지만 윤 후보 측에서 사무총장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이준석 대표 취임 당시 사무총장 자리를 고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거절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총괄선대본부장을 한 명만 두지 않고 여러 명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두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가 원래 선대위 구성한 데 있어가지고 그 최종 결정자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별개로 선거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 제언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대변인단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후보 수석 대변인에는 재선의 이양수 의원이, 대변인에는 김병민 기존 캠프 대변인이 임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차별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2030 정책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도 청년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기대에 못 미쳤다며 현 정부가 내년 1월로 정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미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측근은 이 후보 2030 지지율이 낮은 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탓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청년들과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공약을 한 겁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중 솔직히 말해 우리 당 사람들 나이가 좀 드셨다. 약간 구식이지 않냐며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젊은 층 표심과 정권 교체 여론을 겨냥해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관훈 토론에서도 전혀 다른 더 유능한 정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 후보의 낮은 2030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30 세대의 실망감 탓이라는 이 후보 측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2030 세대가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열렬한 지지층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어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지금 야당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 예.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1년 유예 공약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미국과 중국의 유력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을 추구하는 균형 외교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사실상의 외교 대비 무대 어땠는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2시간 차이를 두고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각각 마주 앉았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주 베트남 대사 시절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소재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K컬처 또 한국의 음악에도 한번 심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인기가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 동맹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제 경제 동맹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구면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는 편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우리 대사님은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만나 뵙고 제가 좀 과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요소수 문제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일종의 좀 불편함을 겪고 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그 영향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사드와 같이 미중 간 민감한 외교 현안도 언급됐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급 공무원인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차례로 만나는 게 격에 받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반드시가 왜 어느 후보인지 알겠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쓴 방명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 문구를 두고서입니다. 그래요? 저 중에서 이제 반드시 저게 논란인 거죠? 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이 먼저 문제를 삼은 건 맞춤법이었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라면서 이 한글도 모르다니 실언과 망언이 진짜 실력인 듯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게 이제 기울지 않고 바르게 이런 뜻을 가진 표준어예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요. 지난 4월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방명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다 이러면서 5월 정신이 비뚤어져 있다는 의미냐고 공격했는데요. 윤 후보 측은 반듯하게 잘 쓴 글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5월 정신을 삐뚤어지게 왜곡하는 사람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네, 참 이 문구 하나 두고도 이제 치열하군요. 네. 자, 윤석열 후보도 다른 건으로 또 반격을 했던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엿새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윤 후보가 바로 그 점을 꼬집었습니다. 2030이라니까요, 후보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대통령 돼서도 한다면 그건 진짜 파격적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서 받은 비단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에 저런 전략도 들어있을까? 사실 이준석 대표는 며칠 전에 건넸던 비단 주머니 안에는 사실 신문지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머니 내용물 1탄을 공개했습니다. 크라켄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댓글 조작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를 발견해서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크라켄은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데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이 썼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죠. 킹크랩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과거 잘못도 떠올리고 또 온라인 여론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게 또 나오네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 모인 사람들 누굴까요? 네, 21대 국회의원들입니다.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찍은 건데요. 사직안이 오늘 가결된 곽상도 의원 등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 약 2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안내견이죠. 조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의원들 이제 다 함께 마스크 벗은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원래 국회 개원할 때 찍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개원한 지 531일 만에 찍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한 컷 찍고 또 벗고 한 컷 찍었다고 하네요. 정식 촬영에 앞서서 몇몇 의원들은 셀카도 함께 찍었고요. 또 사진을 찍는 내내 빵빵 웃음도 터져 나왔습니다. 만나 싸우던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서 웃는 모습은 보기 좋네요. 네, 오늘 근데 국회의원들이 좀 민망해할 만한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평가하는 질문에 삼류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류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4%뿐입니다. 또 정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80%에 달했는데요. 사진 찍을 때만 웃지 마시고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머리 맞대고 협치를 한다면 언젠가는 인류 정치라는 칭찬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왠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이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어젯밤에 택시를 들이받고 수습도 없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찰이 세웠지만 답변도 거부하고 그대로 용산 미군 기지로 들어간 뒤에 귀가를 했다는데요. 이 경찰은 미국 대사관 측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3호 터널에서 이태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퇴근 차량들 사이로 SUV 차량이 차선을 넘어옵니다. 운행 중이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지만 그대로 끼어듭니다. 준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미국 대사관 소속 차량입니다. 택시기사가 정차를 요구했지만 차량은 곧장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근데 외교관 차예요. 차를 쓰라고 계속 문을 두들겨 해도 그냥 도망갔어요. SUV 차량이 향한 곳은 용산 미군기지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사관 차량과 택시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35분. 대사관 차량에는 2등석 기관을 포함한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군기지 관계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도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후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가 나죠. 이제 면책권이 있다는 거를 얼핏 일반인들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러는 거구나. 사고를 냈으면 그 구호 조치를 한다는 게 그 기본적인 그냥 예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웃으면서 가고. 주한미국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추가 해명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미국 대사관 측에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후진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CCTV엔 초등학생이 움직이는 차를 피해 기어가는 아찔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낸 운전자, 아이에게 명함만 주고 떠나 논란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아이가 우산을 접으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서 있던 트럭이 후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트럭. 아이는 바닥을 기어 겨우 옆으로 피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이에게 달려가고 화물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립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10살 초등학생,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아이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치료하고 이 전화번호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물어주겠다고 하고 갔어요. 아이에게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 뒤에 아이가 있는 줄 몰랐고 별 외상 없이 괜찮다고 하길래 명함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전에는 피해자가 있는지 몰랐다. 옆에 있던 목격자가 소리쳐서. 일각에선 뺑소니 논란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운전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거의 안 다친 것 같다.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면은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뺑소니 규정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만큼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 수위는 뺑소니 처벌과 거의 비슷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오늘 서울 일부 지역에서 KT 인터넷이 또 3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도로정비공사 중 KT의 광케이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월드컵 대교 옆 공사 현장에 KT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끊어진 광케이블을 복구하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시의 도로정비 작업 도중 굴착기가 KT 광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우풀이 끄집어 내면서 나우풀이가 걸리니까 놈들이 파이프가 깨져버렸어요. 깨지면서 우리 광케이블 회선을 건드린 거죠. 이 사고로 광케이블과 연결돼 있던 105곳 기지국에 문제가 생기면서 영등포와 구로 일대 휴대전화와 기업 인터넷망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복구가 끝난 건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통신장애는 약 3시간 만에 복구가 됐지만 마무리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KT 차량들도 아직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이번 통신장애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인터넷 마비 사태에 비하면 피해 규모는 적지만 짧은 기간 반복된 통신장애로 일부 지역 사람들은 또 한 차례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연 5,00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초호화 주상복합에 살면서 롤스로이스와 요트까지 사들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뜯고 들어갑니다. 여기 뭐 하면 됩니까? 여기 미등록 대법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금고를 열자 돈 뭉치가 쏟아지고 다른 방엔 개당 수백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들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 초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온 경찰이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을 처음 붙잡은 건 지난 7월. 4개월간 수사 결과 총 최근 전국 8곳에 서로 모르는 점조직 형태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용 불량 상태에 있거나 대부 사이트에 접속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상 대부업체인 척하며 접근했는데 대부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연 5,200%가 넘는 초고금리였지만 한 푼이 급했던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제 한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빌린 뒤 한 달 만에 이자만 160만 원이 붙었고 결국 넉 달 뒤 8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일당이 7,900명에게 400억 원을 빌려주고 챙긴 부당 이득은 146억 원. 부산의 고급 주상복합인 LCT 네채를 임대해 살면서 6억 원짜리 롤스로이스와 요트까지 사들이며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직접 요트를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까지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벤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이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경찰은 일당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조직원 45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현금 3억 7천만 원을 압수하고 부동산 보증금과 자동차 등 7억 4천만 원 상당을 추징 보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성매매 조직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연합체를 만들어 성매매 여성을 공유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에서 나온 여성이 기다리던 차량에 타려고 다가옵니다. 경찰관 2명이 달려들고 경찰 승합차도 다가와 도주로를 막습니다. 키 빼라고 시동. 출장 성매매 여성을 태우러 온 조직원을 붙잡은 겁니다. 거리에 있던 다른 성매매 업주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출장 성매매 업체는 모두 4곳. 수도권 최대 규모로 예약용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성매수 남성 주거지나 숙박업소로 여성을 보냈습니다.
업주들끼리 연합체를 만들었고 한 업체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하면 다른 업체가 대신 여성을 보내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했습니다. 성매매 수사 경찰관들의 연락처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이 연락처를 걸러내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습니다. 적발될 경우 성매매 여성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게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잡혔을 때 그러니까 세종은 하나씩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은 검거한 일당 37명 중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연락처 10,000건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많아지다 보니 어떤 종목을 사고 팔지 찍어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피해도 급증하고 있죠. 70대 고령층이 특히 많이 당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70대 윤모 씨는 2달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애널리스트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먹게 해줄 테니까 다음 달에 9만 원을 자기한테 얹어주라 이거지. 이 주식 이거 좋다. 계속 오는데 받아도 잘 안 돼요. 투자 전문가라는 말에 솔깃해 계약 후 신용카드 번호까지 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식 리딩방이라 불리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해도 운영할 수 있고 신고 요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후죽순 늘다 보니 피해 사례도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83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12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50대 피해가 가장 많았고 70대 피해 건수는 작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올해 수능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컨디션 관리로 예민할 텐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영양제 허위 과장 광고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건강기능 제품들. 숙면을 도와준다거나 피로를 해소한다는 등 효능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효능을 검증받거나 심의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식품이지만 기억력이나 면역력을 높여준다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차를 한약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실제로 먹어보기도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수능 보면은 그냥 간절하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뭐 전 국민이 똑똑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업이 그냥 간절한 수험생들을 노리는 그런 그냥 허위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악용을 해서 그렇게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하는 거는 좀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 단속 결과 판매 사이트 광고 1,016건 중 위반 사례는 194건. 주로 거짓 광고나 일반 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많았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앞서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경기도의 한 시립 어린이집이 종교교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커피 마시면 지옥 간다. 원장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부모나 자녀 본인의 동의 없는 종교 수업 해도 되는지 확인해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교육 지침입니다. 공통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편향 없이 교육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걸 어기고 종교 수업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교적으로 지옥을 가는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초중고교는 어떨까요? 과거엔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거부했다가 퇴학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땐 다른 과목도 편성해서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교 수업하는 학교라는 걸 입학 전에 이미 알았다면 종교교육에 동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입학 전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면 그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전책연구원이 종교재단 계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종교 행사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도 종교재단 설립 학교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종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공고화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1981년 덩샤오핑 집권 당시에 이어 40년 만입니다. 베이징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공성근 특파원, 역사 결의라는 것이 우리에겐 생소한데 어떤 의의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 공산당 6중전의 결과는 조금 전 7시 10분쯤 발표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 결의가 채택됐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이자 1981년 덩샤오핑의 2차 결의 이후 40년 만입니다. 역사 결의는 공산당의 시각에서 역사를 정의 내리는 건데요. 특히 100년 역사에서 9년만을 집권한 시주석 업적을 조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사상 위에 시진핑식 새로운 사회주의를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시 주석이 그동안 풀리지 않은 역사적 난제들을 해결했고 공산당과 중국의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의를 통해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제3대 지도자 반열에 올린 겁니다. 테난먼 사태 등 과거 지도자의 과오를 언급하기보다는 시 주석식 사회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가을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결정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6중전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에 온 때이른 추위는 북극에서 온 한기 때문입니다. 중국 북동부에도 폭설이 내렸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집에 갇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사람 키만큼 쌓인 눈을 연신삽으로 퍼나릅니다. 트럭 한가득 실어보내도 눈은 하염없이 또 쌓여만 갑니다. 중국 내이멍구 퉁랴오 지역에 지난 7일 아침부터 46시간 연속 폭설이 내렸습니다. 누적 적설량은 68cm, 일부 산간 지역에는 1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1951년 이후 70년 만에 최대 폭설입니다. 室外的温度是零下6摄氏度。哎呀，这个风夹杂着雪打在脸上还是很疼的。 이번 눈으로 공항과 일부 도로가 폐쇄됐고 차량 속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4천여 채에 달하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퉁랴오시에서는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5,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 일대에도 많은 눈이 왔습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 지역에서는 폭설로 한때 72만 가구가 정전됐고 랴오닝성에선 농업 관련 시설 5만 8천 동이 파손됐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곧 끝나겠지만 내일까지 소규모의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역대 처음으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랐는데요. 경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두산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비디오 판독 결과가 못 믿어온 김태형 두산 감독이 그라운드로 나왔습니다. 정규 시즌 3차례 퇴장 기록이 있는 만큼 퇴장을 피하면서 노련하게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선수들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마무리 투수인데 그 정도는 김광렬이가 마무리해줬어야죠. 야수들이 도와줬어야죠. 저 홈에서 박세혁 정도면은 태그를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두산 감독을 맡아 해마다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끈 김태형 감독. 버릴 경기는 확실히 버렸습니다. 경기를 포기하고 포기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필승 카드를 아껴두고 오늘 승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 용병술도 빛을 보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선발 라인에 공백이 컸지만 홍건희와 이영하가 버틴 불펜 전력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년 넘게 공백이 있었던 강승호는 두산에 와서 잠재력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4타수 3안타 2타점 활약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올라가면 항상 목표는 1등이지 2등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두산은 14일부터 KT를 상대로 통산 7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서울 북한산에서는 산불 진화 합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가 산불 위험 기간인데요. 이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산불이 무려 217건이나 발생해서 연평균 대비 2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철저한 경각심과 준비로 불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등으로 중부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강풍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더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같은 정부인데 말이 서로 다릅니다. 국무총리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는데 청와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죠. 국무총리는 예상보다도 상황이 안 좋다며 조마조마하다는데 이 방역당국은 병상에 여유가 있다며 안심하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 진짜 괜찮기는 한 건지 헷갈립니다. 오늘 한마디는 국민이 보기엔 한 입 가지고 두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